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4장 초장황중 모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 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자전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영공은 기원전 620년 2월에 즉위했지만 기원전 621년 8월부터 620년 4월까지 진양공이 사망한 후 자기 군의를 두고 옹이냐 이고냐 하며 진나라 내부는 물론 심지어 진나라와 진나라가 영호 전투까지 벌인 끝에 진영공 체제가 비로소 안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의 갈팡질팡 때문에 진나라는 대혼란을 겪었던 거였죠. 진양공 사후에 자기 군의를 두고 진나라에서 벌어진 내분과 진나라와 진나라의 영호 전투에 대해서는 지난 제90회차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영호 전투에서 비록 진군에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진군은 옹을 호위하고 온 것이지 애당초 진군과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군에 승리했다는 것도 좀 겸연쩍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진군의 중군부장 선극의 부하 괴덕은 진군에게 패했을 뿐만 아니라 병거 5성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병거 5성도 별것 아니라면 별것 아니고 또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야 늘 있는 일이었지만 무방비인 진군에 패한 점, 또 괴덕 외에는 패한 장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괴덕의 패배는 예사롭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괴덕의 직속 상관인 선극은 괴덕을 군법에 따라 참하려고 하였습니다. 선극은 진군과 건접전을 하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괴덕이 공을 세우고자 덤볐다가 패한 것이 괘씸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하인 것이 창피하여 괴덕을 참하려고 했으나 다른 장수들이 괴덕의 패배는 오게티라며 괴덕을 살려주자고 간청하자 선극도 못 이기린 체하며 조돈에게 청하여 그놈에 있는 괴덕의 땅을 몰수하는 선에서 괴덕의 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괴덕은 선극을 원망하였습니다. 기정은 조돈 등이 기원전 620년 4월의 진군과의 영호 전투를 위하여 근엄으로 떠날 때 도성인 강성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때 기정은 전부터 친하던 사곡과 양이기를 불러놓고 조돈은 신하 주제에 감히 군의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놈을 어찌 두고만 볼 것이냐 라고 비난한 후 진나라와 진나라가 싸우면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이니 이번 기회에 진영공을 죽이고 옹을 옹립하자 라고 제안, 사곡과 양이기도 찬성하였습니다. 기정이 상군대장이었지만 조돈 앞에서는 자기 의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만큼 조돈은 중군 원수, 즉 집정을 맡은 지 1년 남짓 만에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정은 조돈이 독단한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특히 진양공 사후의 차기 군의 옹립 과정에서 조돈이 보인 처사에 대해서는 격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돈을 해치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곡과 양익이 입장에서도 지난 제90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21년 봄에 이 땅 열병식 때 처음에는 중군 원수와 부장에 각각 임명될 뻔했으나 선극의 방해로 3군 보직에서 완전히 제외된 터여서 선극은 물론 새로운 중군 원수가 된 조돈 등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상군 대장인 기정이 반려할 것을 제의하자 동지를 만난 듯 기쁘게 찬성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셋은 손쉽게 의기투합하였습니다. 셋은 진나라와 진나라의 영호 전투에서 조돈이 패배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니면 진군이 이기더라도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도성 안에서 조돈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하나하나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예상 밖으로 조돈이 신속히 진군을 무찌르고 도성으로 돌아오자 크게 실망하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셋은 조돈을 더욱 미워하며 비밀리에 반조돈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한편 괴덕은 영호 전투에서 진군에게 패한 창피에다 땅까지 몰수되자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두문불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이 패한 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런 정황을 만든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더 큰 실수를 한 조돈은
오히려 큰소리 치는 것을 보고 억울해하였습니다. 이에 승급과 조돈을 더욱 원망하였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은 다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 중에 괴덕은 사곡과 연결되었고 또 선도와도 연결되어 기정, 사곡, 양익이, 괴덕, 선도 5은 조돈 타도를 위하여 비밀 회합을 가졌습니다. 선도는 선멸이 조돈에게 배신당하고 진나라로 망명한 후 속으로 조돈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5은 조돈에게 정면으로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비밀리에 조돈의 척근들을 하나하나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없앨 대상 인물과 시간과 장소를 반조돈 진영에서 선택하여 실행하는 것이므로 손쉬울 것이라고 판단한 데다가 진나라 안에 조돈을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함을 알려 조돈 반대 세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조돈 지지 세력의 약화 및 위축을 노리는 전략이었죠. 이에 5은 먼저 성극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성극으로 따진다면 조돈의 최측근인 것뿐만 아니라 사곡과 양익이의 경의 벼슬을 빼앗았고 괴덕에게 패전의 죄를 뒤집어 씌운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5은 성극을 첫 번째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손쉽게 합의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618년 1월 3일 선도는 집안 장정들을 동원하여 기성과 강성 중간 지점에 매복했다가 기성에서 강성으로 돌아오던 성극 일행을 기습하고 성극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성극은 기원전 627년 가을에 기전투 때 적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조부 선진의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조돈은 성극의 비사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대부의 행렬이 비습되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것도 중군 부장을 노렸다는 점에서 건품을 노린 단순한 강도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구의 범인수색과 검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조돈은 이때만 해도 성극에 대하여 원한을 품은 자의 소행인가 싶었죠. 선도는 목적은 이루었지만 사구의 예상보다 빠른 수사와 수색에 크게 놀랐습니다. 선도는 성극 비살 사건을 조돈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쉬쉬하며 비밀스럽게 수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성극 비살 사건에 대하여 조돈이 전혀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을 몰랐던 거였죠. 범인이 지레 겁을 먹었다고나 할까요? 선도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가 기정등을 찾아가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토로하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 살을 서두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정은 우물쭈물하였습니다. 선도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좌파 세력이 조돈의 세력에 비견할 만하고 성산이 있다면야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처음부터 거사했겠지만 정면으로 맞붙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벌인 일인데 지금 와서 또 정면으로 붙자고 하니 기정은 답답했던 것입니다. 기정은 세력면에서도 밀릴 뿐만 아니라 명분에서도 조돈을 칠만한 꼬투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돈이 차기 군의를 두고 갈팡질팡하며 진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을 때 그때 이를 문제 삼았더라면 명분면에서는 우위에 설 수가 있었겠지만 그 시기는 다 놓치고 이제 와서 반기를 들려니 그럴 만한 거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정은 더더욱 선도 요청에 주저했던 것입니다. 선도는 거사하자 하고 기정이 망설이는 가운데 양익이는 친척인 양홍과 술을 마시다가 되취해서는 조만간 세상이 뒤집힐 것이라며 자신을 포함한 5명이 반란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양홍이 조돈 편에 서서 조돈을 변호하자 홧김에 양홍들어 세상을 똑바로 보라며 한 말이었죠. 양홍은 대경실색하였습니다. 대부들과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는 조돈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도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 엄청난 비밀을 술 한잔 마셨다고 발설하는 양익이를 보며 그 반역 세력의 결말이 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양익이의 그릇된 판단으로 자칫 양씨가 멸족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는 이를 유병에게 알려주었고 유병은 조돈에게 즉시 보고하였습니다. 양홍은 자신의 고변으로 양익이는 구하기 힘들더라도 양씨의 피해를 줄이자는 심정에서 유병에게 통보했던 거였죠. 조돈은 집권한 초기에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한 사전, 죄인을 처벌하는 법률인 법죄, 미결상태의 옥사를 심리하는 옥형을 제정했고 죄를 짓고 달아난 자를 체포하고 수색하는 일, 상거래 또는 미사상 계약관계,
지난날의 부정에 대한 처리 지침, 상하 귀천의 예법을 제정하거나 고쳤습니다. 이어서 진출이 막혀 하위직에 있거나 초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찾아내고 기용하는 등 과감한 개혁 정책으로 대부들은 물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양홍은 양이기가 이런 조돈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하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던 거였죠. 조돈은 단순한 원한관계에 의한 사건으로 치부했던 선극필사 사건이 반역의 시발점이고 기정등이 반역 세력이라고 하자 의아하였습니다. 양익이나 사곡과 개덕은 실질적으로 선극과 조돈 자신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으니 그들이 반역하고자 한다면 그나마 설득력은 있지만, 그래도 기정은 상군대장이고 선도는 하군부장인데 그들이 어찌 자신에게 반역하려고 했을까 의아했던 거죠. 조돈은 양익이, 사곡, 괴덕이 불만을 품었다고 해도 기정과 선도가 배후에서 지지해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들만으로 반역하려고 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할 때 양익이와 사곡과 괴덕보다도 기정과 선도가 더 괘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한꺼번에 소탕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스럽다고 판단, 하나하나 반역 세력을 없애기로 작정하고 군사를 소집해서는 경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선도는 조돈이 군사를 소집하고 경계를 강화하자 조돈이 자신들의 반역 음모를 눈치챘다 판단, 기정 등과 회합을 갖고 속히 거사하자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정은 아직 반역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 우리가 서두르면 오히려 조돈의 함정에 빠지는 격이다. 잠시 진정하고 상원절을 맞아 진영공이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 그때 거사하자라며 고집을 피우자 선도 등은 더는 뭐라 할 말이 없어 침묵, 일행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기원전 618년 1월 어느 날 밤 선도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가 유병이 이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조돈은 선도를 선극 피사 사건의 주범으로 단정하고 그의 집안 장정들을 잡아다가 조사한 후 이들로부터 선도의 지시로 선극을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 선도를 체포했던 것입니다. 조돈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부터 명백한 혐의가 있는 자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선도를 신속하게 체포했는데, 이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 또는 완벽성을 기하려는 의도였고 반역 세력 처단 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이었습니다. 선도가 투옥되자 기정 등 넷은 크게 놀라 긴급하게 기정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선도가 투옥된 배경에 대하여 서로 알고 있는 바를 주고받은 후 넷은 각기 자기 집 장정들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선도를 구출하는 동시에 난을 일으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비록 성사는 났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였죠. 그러나 거사는 불발되었습니다. 기정등이 거사를 논의하고 있을 때 조돈이 보낸 신부루꾼이 찾아와 선도의 처리와 관련한 긴급 조당회의가 있음을 알렸는데, 기정은 일단 거사 논의를 중단하고 자기가 조당에 다녀온 뒤에 더 논의하자고 하고는 조당으로 떠났다가 조당에서 체포되었고, 나머지 셋은 기정이 떠난 뒤 기정의 집을 친 극결 등에게 체포되었기 때문이었죠. 기정의 지나친 신중함과 우유부단을 노리고 반역 세력을 분산하려는 조돈의 계책이 보기 좋게 성공한 거였죠. 조돈은 기정 등 5을 임금에 대한 불경제로 진영공에게 보고한 후 기원전 618년 1월 19일에 선도와 양익이를 먼저 처형했고, 같은 해 3월 29일에 기정, 사곡, 괴덕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영공은 선극의 아들 선곡에게 대부의 벼슬을 하사하였습니다. 기정 등의 반란 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양익이가 자신이 양홍에게 발설한 것을 동료들에게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돈은 왜 양익이부터 체포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 등에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기정 등의 반란 음모 사건은 동주일국지 제47 내지 48회 및 좌전 노문공 7 내지 9년조의 묘사 기록인데요. 저는 춘추좌전 외에는 이 사건을 다룬 사서는 보지 못했고, 좌전 노문공 9년조에서도 반란 음모가 있었고 5이 처형되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란 음모가 발각되었는지에 대한 기사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란 음모 발설 묘사는 동주일국지의 저자 풍몽용의 상상력이 아닌가 보입니다. 양익이가 양홍에게 모반을 발설하고 그 후에 선도가 기정 등에게 거사를 재촉하는 장면은
동줄국지 제48회의 묘사인데요. 48회의 반란음모 발설 직후부터 이들이 체포되기까지의 묘사를 요약하면 1. 조돈이 양이기의 발설에 따라 군사를 소집했고 2. 선도는 군사 소집 소식을 듣고 사곡과 기정에게 거사할 것을 재촉했으며 3. 선도가 체포되자 양이기 등 넷이 모여 거사하기로 합의했다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들 체포되었다는 것뿐 양이기가 양홍에게 발설한 것을 동료들에게 알렸다든가 또 스스로 발설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꼈다는 묘사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문맥상으로 본다면 양이기는 양홍에게 자신이 발설한 것도 모르는 모양새입니다. 취중무천자의 양이기의 호기로 묘사한 셈입니다. 2014년 1월 미국 올리간주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인 매춘 알선업자 당시 26세인 서지오지로 클라디가 나이키를 상대로 1억 달러를 배상해달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이키의 에어조던이란 운동화에 이 운동화는 살인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를 싣지 않아서 자신이 살인범이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클라디는 지난 2012년에 고객이 화대를 내지 않는다며 그 남성의 얼굴을 에어조던 운동화를 신은 발로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13년에 10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에어조던이 위험무기로 분류되어 2급 살인죄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클라디는 자신이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도 없었을 뿐더러 더군다나 에어조던에 이 운동화는 살인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었더라면 그 신발을 신고 상대의 얼굴을 밟으면 위험할 거라고 충분히 인식했을 것인데 그 경고 문구가 없는 바람에 자신이 살인자가 되었으니 나이키도 자신의 살인죄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클라디의 소송을 맡은 올리간주 멀티노마 카운티 수뇌법원의 로버트 드럼 판사는 2014년 9월에 재판을 열고 약 23분 만에 클라디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많고 다양한 민사소송도 많은 미국이라지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네요. 클라디의 논리를 확장한다면 전쟁 피해 당사국은 무기를 만든 제조사를 상대로 엄청난 비용의 손배소를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